수정처럼 맑은 샹들리에 수십 개가 강씨 가문의 대저택 연회장을 대낮처럼 밝혔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밖으로는 정성껏 가꿔진 정원의 야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실내에는 부드러운 현악, 사중주 선율이 값비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하객들의 나직한 웃음소리에 섞여 흐르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최고급 향수와 갓 피어난 백합의 향기가 감돌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오늘은 진성그룹의 총수 강태준과 그의 아내 한서연의 결혼 7주년 기념일이었다. 강 사모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이 드레스, 특별히 주문 제작하신 거죠? 한 무리의 사모님들이 한서연의 주위로 모여들며 찬사를 보냈다. 서연은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채 잔잔하게 대답했다. 과찬이세요.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녀는 진주빛이 은은하게 감도는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목선과 어깨선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디자인이었지만 불필요한 노출 없이 단아하고 기품이 넘쳤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빗어 넘겨 보석핀으로 고정했고, 화장은 거의 하지 않은 듯 투명했지만 그녀의 뚜렷한 이목구비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 모든 시선 처리, 심지어 샴페인 잔을 든 손가락의 각도까지도 수년간의 훈련으로 완성된 예술과 같았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안주인, 강태준의 아내라는 역할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일 뿐이었다. 미소 짓는 입술과 달리 그녀의 눈빛은 멀리 있는 풍경화처럼 공허했다. 그녀는 사람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적절한 대답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파티가 언제쯤 끝날까? 저 현악 사중주단은 몇 시간 계약이었더라. 내일 아침 식사 메뉴는 뭘로 해야 할까? 시선이 자연스럽게 연회장 반대편으로 향했다. 그곳에 남편 강태준이 있었다. 그는 정재계의 거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짙은 네이비색 맞춤 정장은 그의 넓은 어깨와 다부진 체격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은 그가 가진 권력과 자신감을 웅변했다. 그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었지만 대화의 중심은 명백히 그였다.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집중했고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어떤 의중이라도 읽어내려는 듯 애썼다. 7년 전 서연은 저 모습에 반했었다. 언제나 당당하고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남자. 세상 모든 것을 자기 발 아래 둘 수 있을 것 같던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 하지만 7년의 세월은 그 카리스마가 자신에게는 얼마나 차가운 칼날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잠시 마주쳤다.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복도를 지나치다 마주친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 그는 서연을 향해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아는 채를 대신하고는 다시 옆에 있는 국회의원과의 대화로 돌아갔다. 그에게 이 파티는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진성그룹의 힘을 과시하고 다음 분기 사업을 위한 인맥을 다지는 또 하나의 업무 현장일 뿐이었다. 그리고 한서연은 그 현장을 빛내기 위한 가장 값비고 아름다운 장식품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시선을 거두고 다시 눈앞의 사모님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가슴 한구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리는 감각에 익숙해진 지는 이미 오래였다. 참, 강 총수님은 여전하시네요. 언제 봐도 멋지시고 카리스마가 넘치세요. 사모님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한 중년 여성이
부러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그저 웃었다. 좋으시겠어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이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보는 것은 화려한 껍데기뿐이었다. 그 안에서 영혼이 어떻게 좀먹어 가고 있는지는 그녀 자신 외에는 아무도 관심 없었다. 파티는 자정이 가까워져서야 끝이 났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서연의 얼굴에서 완벽했던 미소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10cm가 넘는 하이힐 위에서 몇 시간 동안 서 있었던 탓에 발목이 끊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허리를 짚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모님, 집사가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다. 정리 잘 부탁해요. 짧게 말한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텅 빈 복도를 걸어 2층으로 향했다. 화려했던 연회장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고용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파티의 흔적을 지우는 소리가 등 뒤에서 아득하게 들려왔다. 마치 한바탕의 꿈이 끝나고 차가운 현실로 돌아오는 과정 같았다. 강태준은 서재에 있었다. 2층으로 올라온 서연은 굳게 닫힌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옅은 빛을 무심하게 지나쳤다. 그는 파티가 끝나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곧장 서재로 들어갔다. 분명 해외 지사와 화상회의를 하거나 산더미 같은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터였다. 결혼기념일의 밤은 그렇게 또다시 일에 잠식당하고 있었다. 부부의 침실은 호텔 스위트룸처럼 넓고 호화로웠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가구는 차가운 직선과 무채색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지나치게 잘 정돈된 공간은 오히려 위압감을 주었다. 서연은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몸을 조이던 드레스의 지퍼를 내렸다. 값비싼 실크가 힘없이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보석들을 하나씩 풀어 벨벳 상자 안에 넣었다. 화장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화려한 화장 아래 가려진 맨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깊은 피로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샤워를 마치고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침실로 나왔을 때 태준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비즈니스의 냉철함이 남아있었고 서연을 보는 눈빛에는 어떤 다정함도 없었다. 수고했어. 오늘 파티는 괜찮았군. 그것이 그가 건넨 첫마디였다. 칭찬이라기보다는 결과 보고에 대한 평가에 가까운 말투였다. 고마워요. 당신도 피곤하겠네요. 서연은 의례적으로 대답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태주는 재킷을 벗어 의자에 무심하게 걸쳤고 와이셔츠 소매에 커프스 버튼을 풀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서연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다. 오늘은 수요일이었다. 그들의 암묵적인 규칙이 있는 날, 결혼 초.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관계를 가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으로 줄었고 최근 몇 년간은 그마저도 건너뛰는 날이 많았다. 하지만 오늘은 결혼기념일이었다. 이런 날은 의무를 피할 수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태주는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손길에는 어떤 애정이나 갈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정해진 순서를 따르는 기계적인 움직임일 뿐이었다. 서연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았다. 그는 그녀를 침대로 이끌었다. 거대한 킹사이즈 침대는 그들의 관계만큼이나 넓고 차가웠다. 그의 몸이 그녀를 덮었을 때 서연은 그의 체중과 함께 숨막히는 절망감을 느꼈다. 그의 몸에서는 비싼 비누향과 희미한 알코올 냄새가 났다. 사랑하는 사람의 향기가 아니었다. 그저 낯선 타인의 냄새였다. 모든 과정은 짧고 간결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배려도, 교감도 없었다. 서연은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를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크리스털 조각들이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것을 하나, 둘, 셋, 속으로 숫자를 셌다. 다른 생각을 해야만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 이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니었다. 7년간 이어져 온 영혼 없는 의무의 이행.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태주는 만족한 듯 짧은 숨을 내쉬며 그녀에게서 물러났다. 그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녀를 돌아보지도 않고 옆자리로 가 돌아 누웠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언제나처럼 일이 끝나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홀로 눈을 뜬 채 누워 있었다. 옆에 잠든 남자는 법적으로는 그녀의 남편이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세상 누구보다도 먼 사람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졌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웃고 사랑하고 함께 온기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을까. 7년 전 그녀는 이 남자와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라 믿었다. 그의 차가움마저도 언젠가는 자신의 따뜻함으로 녹일 수 있을 것이라 순진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7년의 시간은 그녀에게서 모든 온기를 빼앗아 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뜨거워지는 법을 잊어버린, 차갑게 식어버린 재와 같았다. 오늘 밤의 의무는 마지막 방가소회였다. 파티에서의 무관심, 그의 평가 같은 칭찬, 그리고 방금 전의 영혼 없는 관계까지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며 하나의 선명한 그림을 완성했다. 끝내야 해. 이 생각은 분노나 슬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독할 정도의 평온함과 명료함 속에서 떠올랐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이것은 삶이 아니었다. 천천히 죽어가는 과정일 뿐이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낯설고 공허한 얼굴. 그녀는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어 자신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다. 한서연이라는 이름, 석자를 되찾고 싶었다. 결혼 7주년 기념일의 밤. 가장 화려하고 완벽했던 그 밤의 끝에서 한서연은 조용히 이혼을 결심했다. 그 결심은 새벽의 여명처럼 차갑고 단단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다. 결혼 7주년 기념 파티가 끝나고 며칠이 흘렀다. 요란했던 밤의 흔적은 대저택에서 말끔히 사라졌고 모든 것은 다시금 시계태엽처럼 정확하고 냉정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한서연은 여느 때와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그의 하루 일정을 확인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빈틈없이 처리했다. 그녀의 표정은 파도가 지나간 바다처럼 고요해서 그 깊은 속에서 어떤 결심이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는지를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다. 강태준조차도 그는 그날 밤의 일을 까맣게 잊은 듯했다. 그에게 아내와의 관계는 수많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했고 일단 처리된 서류는 다시 들춰보지 않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그는 아내의 침묵을 당연한 수능으로 받아들였다. 오늘은 강태준의 아버지, 즉 진성그룹의 창업주인 고 강민혁 회장의 5주기 기일이었다. 강씨 일객에는 연중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 서연은 며느리로서 며칠 전부터 제사 준비에 매달렸다. 그녀는 단순히 집사나 주방장에게 지시만 내리지 않았다. 새벽 시장에 직접 나가 가장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골랐고 제사상에 오를 음식 하나하나의 조리 과정을 꼼꼼하게 살폈다. 특히 그녀가 공을 들인 것은 문어찜이었다.
시어머니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생전강 회장이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다. 서연은 우연히 오래된 주방장의 이야기 속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옛 방식 그대로 그 맛을 재현하기 위해 수없이 연습했다. 그것은 죽은 시아버지를 향한 존경의 표시이자 이 차가운 집안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는 그녀의 마지막 노력이기도 했다. 어쩌면 이 정성이 강태준의 얼어붙은 마음에 아주 작은 파문이라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 제사는 서울 외곽에 있는 강씨 가문의 종택에서 치러졌다. 고풍스러운 한옥은 잘 관리되어 위엄을 뽐냈고 마당에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하지만 집안을 감도는 공기는 서늘했다. 태준의 어머니인 윤 여사를 필두로 그의 남매와 그 가족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 그들은 저마다 다른 속내를 감춘 채 격식적인 안부를 주고받았다. 서연은 그들 사이를 조용히 오가며 안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다. 마침내 제사가 시작되었다. 넓은 대청마루에 정성껏 차려진 제사상이 놓였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과일과 정갈하게 부쳐진 전,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탕국까지.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먹음직스럽게 쪄낸 문어찜이었다. 태준이 첫 잔을 올리고 절을 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했지만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는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존경과 원망, 그리고 그를 넘어서야 한다는 중압감. 모든 절차가 엄숙하게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음복을 할 차례가 되었다. 서연은 직접 문어찜을 정갈하게 잘라 태준의 앞에 놓았다. 아버님께서 생전에 즐겨 드시던 방식대로 준비해봤어요. 옛날 주방장님께 여쭤봐서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조용한 대청 안에서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선명했다. 시어머니인 윤 여사의 눈이 잠시 동그래졌고 다른 가족들의 시선도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 순간 태준의 주머니에서 낮은 진동이 울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재킷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발신인을 확인한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집안의 가장 중요한 제사 중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듯 그는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잠시 실례하지.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대청마루 끝으로 걸어가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뭐라고 M&A 팀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당장 이사회 소집해. 5분 뒤에 화상회의 연결해. 순식간에 제사의 엄숙한 분위기는 깨졌다. 가족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고 모든 시선은 태준의 등과 그 앞에 덩그러니 남겨진 서연에게로 향했다. 서연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시는 듯 했다. 그녀가 며칠 밤낮으로 쏟아부은 정성이 한 통의 업무 전화 앞에서 하찮게 무시당하는 순간이었다. 태준은 전화를 끊고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방금 전의 통화로 인해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의 눈은 서연이 정성껏 내놓은 문어찜을 보았지만 그 의미를 헤아리지는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회사 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마치 귀찮은 것을 치우라는 듯 손짓하며 말했다. 이런 사소한 것에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격식만 차리면 되는 것을 다들 식사 계속하시죠. 사소한 것, 격식만 차리면 되는 것, 그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지난 7년간 그녀의 모든 노력과 헌신을 단 두 마디로 정의하는 말이었다. 그녀는 수십 개의 눈이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것을 느꼈다. 동정, 혹은 비웃음이 섞인 시선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한복 소매 아래로 감춰진 두 손이 분노와 몸열감으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가면처럼 평온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다. 그것이 그녀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날 저녁, 대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태주는 운전기사를 재촉하며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지시를 내렸다. 그는 낮에 있었던 일을 완전히 잊은 듯했다. 아니, 애초에 기억할 가치조차 없는 일로 여겼을 것이다. 서연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심장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마저 오늘 꺼져버렸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태주는 곧장 서재로 직행했다. 저녁은 안에서 해결할 테니 들어오지 마 라는 말을 남기고 문이 닫혔다. 서연은 텅 빈 거실에 잠시 서 있다가 힘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오늘은 시아버지의 기일이자 또 다른 날이기도 했다. 바로 그녀의 친어머니의 기일. 몇 주 전 그녀는 태준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었다. 올해 어머님 기일에는 잠시라도 좋으니 함께 납골당에 가줄 수 있겠냐고. 아버지를 여인 그의 슬픔을 알기에 자신의 슬픔도 조금은 이해해주지 않을까 기대했다. 당시 그는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알겠다고 대답했었다. 서연은 조용히 서재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잠깐이면 돼요.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태주는 화상회의용 모니터 앞에서 인상을 쓴 채 그녀를 돌아보았다. 무슨 일이야?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서연은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섰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또 기억하나요? 태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기억을 더듬는 듯 잠시 천장을 보더니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았다. 아, 대한정밀 인수 계약일 말인가. 그건 다음 주야. 날짜도 제대로 확인 안 하나.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자조적인 웃음이었다. 역시나 그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의 어머니, 그녀의 슬픔, 그녀와의 약속, 그 모든 것이 그의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일이었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 엄마 기일이에요. 같이 가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제야 태준의 얼굴에 아차하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감정은 아주 짧았다. 곧이어 그는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 그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소. 회사에 얼마나 큰일이 터졌는지 몰라서. 그래, 나중에 챙기면 되지. 나중에. 또 그놈의 나중에였다. 그녀의 모든 것은 언제나 그의 일보다 뒷전이었고 그 나중에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몸을 돌려 서재를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등 뒤로 다시 회의에 열중하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자신의 드레스룸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자신만의 공간. 그녀는 창가에 서서 어둠이 내린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 앞에서 들었던 모욕적인 말. 자신의 슬픔을 완전히 잊어버린 남편의 무심한 얼굴. 이것이 지난 7년의 결과였다. 그녀는 한서연이 아니었다. 진성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이름뿐인 허상이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들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 백은미. 언젠가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지인에게서 받아두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다. 손가락은 미세한 떨림도 없이
정확하게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백은미 변호사입니다. 서연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얼음처럼 차갑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변호사님, 저 한서연입니다. 네, 진성그룹에 이혼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마침내 7년이라는 긴 터널의 끝에서 출구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이제 돌아갈 다리는 모두 불탔다. 앞으로 나아갈 길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변호사와의 통화를 마친 다음 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무겁고 고요했다. 한서연은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녀의 외모에서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기고 은은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차분했고 아침 식탁을 준비하는 하인들에게 내리는 지시는 나직하고 명료했다. 강태준은 이미 식탁에 앉아 태블릿 PC로 밤새 온 뉴욕 증시 리포트를 확인하고 있었다. 간 내린 커피 향이 식당을 채웠지만 부부 사이의 공기는 그 향마저 얼려버릴 듯 차가웠다. 그는 아내가 맞은편에 앉는 것을 흘깃 쳐다볼 뿐 눈인사조차 건네지 않았다. 그에게 아침 식탁은 또 다른 집무실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갓 구운 토스트를 접시에 담았다. 그녀는 맞은편 남자를 관찰했다. 7년을 함께 산 남편이 아니라 곧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할 비즈니스 파트너를 분석하듯 날렵한 콧날, 굳게 담은 입술, 오직 일에만 집중할 때 드러나는 미간의 희미한 주름. 한때는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지만 지금은 그저 낯선 조각상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결정에 분노하고 이것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돈이나 권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들겠지. 그가 아는 문제 해결 방식은 그것뿐이니까. 그녀는 마음속으로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을 몇 번이고 시뮬레이션했다. 아침 식사는 단 한마디의 대화도 없이 끝났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하자 서연도 조용히 뒤따랐다. 그가 출근을 위해 서류 가방을 챙기는 짧은 순간이 그녀가 계획한 시간이었다. 태준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몇 장을 가방에 넣고 있었다. 그의 등에 대고 서연은 말을 거는 대신 조용히 책상으로 다가가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그의 앞에 놓았다. 봉투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이게 뭐지? 그의 목소리에는 아침부터 귀찮은 일을 만들지 말라는 듯한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당연히 집안의 공과금 청구서나 그녀가 후원하는 자선단체의 기부 요청서 같은 것일 거라고 짐작했다. 읽어보세요. 당신이 직접 확인해야 할 서류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호수 표면처럼 잔잔했다.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목소리에 태준은 순간적으로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는 잠시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이내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는 거친 손길로 봉투를 뜯고 안에 서류를 꺼냈다. 그의 시선이 서류의 첫 줄에 박혔다. 이헌소 양. 순간 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글자를 잘못 읽었다고 생각했다. 몇 번이고 눈을 깜빡이며 다시 읽어보았지만 선명한 활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혼, 그리고 원고인의 자리에는 한서연, 피고인의 자리에는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그가 마침내 뱉어낸 말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담겨 있었다. 그의 상식으로는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감히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장난 아니에요.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확고한 시선에 태준의 불쾌감은 점차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장난이 아니라고. 그럼 이게 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내가 어제 제사 때 한마디 했다고 지금 시위라도 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여자는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반항하거나 불만을 표출한 적이 없었다. 언제나 그림자처럼 조용했고 완벽하게 순종적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원하는 게 뭐야?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의 사고방식은 모든 문제를 원인과 결과, 그리고 거래로 귀결시켰다. 생활비가 부족해 아니면 지난번 백화점에서 봤다는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라도 사달라는 건가? 그런 거라면 이런 유치한 방법 말고 말로 해. 그는 서류를 책상 위로 신경질적으로 내던졌다. 마치 그녀의 요구가 그가 사줄 수 있는 물건의 목록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듯한 태도였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돈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뭔데? 태준은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다. 내가 당신한테 부족하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대한민국 여자들이 다 부러워하는 진성그룹 안주인 자리에 앉혀줬어. 최고급 옷, 최고급 차.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줬다고. 그런데 뭐가 불만이야? 그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물질적으로는 세상 모든 것을 주었다. 단 하나. 마음만 빼고 대여 이상 원하는 건 없어요. 당신에게서. 서연의 대답은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주위를 빙빙 돌았다. 마치 우리에 갇힌 맹수처럼. 원하는 게 없어. 그럼 이혼해서 뭘 어쩌겠다는 거지 당신.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집에서 나가는 순간. 당신은 그냥 평범한 한서연일 뿐이라고.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것은 회유인 동시에 협박이었다. 강태준의 아내라는 타이틀이 주는 달콤한 특권을 상기시켜 그녀의 어리석은 결심을 되돌리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두려움의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다. 네, 그걸 원해요. 그냥 평범한 한서연으로 돌아가는 것. 그 순간 태준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여자가 진심이라는 것을. 이것은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한 어설픈 연극이 아니었다. 그의 논리와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그는 최후의 수단을 썼다. 그가 가장 잘하는 방식,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 좋아, 이렇게까지 나온다니 알겠어. 그는 수표책을 꺼내들 기세로 말했다. 위자료, 원하는 만큼 말해. 강남의 빌딩이라도 하나 사줄까? 아니면 진성 아트센터 관장 자리라도 줄까? 그 정도면 만족하고 이 어리석은 짓은 그만둘 수 있겠지.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안이자 그녀를 향한 최대한의 모욕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이 아닌 그녀의 욕심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들어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제가 원하는 건 돈이나 자리가 아니에요. 이 서류에 당신의 도장을 찍어주는 것, 그거 하나예요.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둘의 거리는 한 뼘도 차이되지 않았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건 통보예요. 협상이 아니라.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는 평생 누구 앞에서도 물러서 본 적이 없는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아내의 그 고요한 눈빛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언제나 온순하고 따뜻했던 그 눈이 지금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그를 베어내는 듯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당신이 아는 한서연은 이미 죽었다고. 그는 처음으로 아내라는 존재가 낯설게 느껴졌다. 지난 7년간 함께 산 여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 듯한 기묘한 불안감.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렸다. 그녀는 그가 어떤 대답을 할지 기다리지 않았다. 이미 그녀에게 그의 대답은 중요하지 않았다. 잠근 태준이 다급하게 그녀를 불렀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서재의 문을 열고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 나갔다. 강태준은 텅 빈 서재에 홀로 남았다. 그의 손에는 아내가 남기고 간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다. 가볍기 그지없는 종이 몇 장이 청은망은의 쇳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아주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정체 모를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휘감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통제 밖으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감했다. 한서연은 다음 날 바로 집을 나갔다. 그녀의 퇴장은 그녀가 살아온 방식만큼이나 조용하고 간결했다. 요란한 소동도, 눈물의 작별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작은 여행 가방 2개를 챙겼을 뿐이다. 강태준이 사준 명품 옷과 보석으로 가득 찬 드레스룸은 조금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녀가 가져간 것은 자신의 손때가 묻은 몇 벌의 옷과 책 몇 권,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사진 앨범이 전부였다. 강태준의 아내라는 허울을 벗고 한서연으로 돌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짐이었다. 강태준은 2층 서재의 창문으로 그녀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일종의 오만한 조소가 어려 있었다. 그래, 가보라지. 그는 생각했다. 저 여자가 저렇게 집을 나가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사흘, 길어야 일주일이라고 확신했다. 곧 자신의 이름 없이는 신용카드 한 장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화려한 삶에 익숙해진 몸이 허름한 잠자리와 변변찮은 식사를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결국 울면서 돌아와 잘못했다고 빌게 될 것이 뻔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그녀의 어리석은 자존심을 꺾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고 여겼다. 사모님 일은 신경 쓰지 마. 다들 평소 하던 대로 일해. 그는 집사와 비서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아내의 빈자리는 유능한 고용인 몇 명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사소한 공백에 불과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완벽한 믿음의 균열이 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첫날 아침 태주는 평소보다 10분 늦게 잠에서 깼다. 항상 정확한 시간에 그를 깨우던 아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짜증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집사가 준비한 옷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흠잡을 데 없는 최고급 맞춤 정장이었지만 그가 오늘 입으려던 것은 아니었다. 오늘은 중요한 외부 미팅이 있어 평소보다 좀 더 권위 있어 보이는 차콜 그레이 색상의 더블 버튼 수트를 입을 생각이었다. 서연은 그의 표정이나 그날의 일정만 보고도 그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준비해 주곤 했다. 식탁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갓 내린 커피는 그가 선호하는 과테말라 안티구아 원두가 아니었고, 신문은 그가 항상 먼저 읽는 경제 섹션이 아닌 정치 섹션이 맨 위에 놓여 있었다. 사소하지만 완벽하게 짜인 그의 아침 루틴을 망가뜨리는 것들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의 불호령에 주방과 거실의 고용인들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왔다.
하지만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의 눈치만 볼 뿐이었다. 그들 중 누구도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까다롭고 복잡한 취향을 속속들이 알지 못했다. 그것은 지난 7년간 오직 한서연만이 묵묵히 해내온 일이었다. 사무실에서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유능한 김 비서가 보고한 스케줄에는 허점이 있었다. 오후 3시에 잡힌 홍콩의 투자자와의 화상회의가 사내 임원회의와 시간이 겹쳤다. 평소 같으면 서연이 그의 개인 일정과 업무 일정을 대주하며 이런 실수가 없도록 미리 조율해 주었을 터였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확인 못하나 태주는 김 비서에게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김 비서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태주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온전히 김 비서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빈틈없이 떠받치고 있던 거대한 축 하나가 빠져나가면서 모든 것이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그는 텅 빈 저택으로 돌아왔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그를 맞이한 것은 숨막히는 정적이었다. 언제나 그가 돌아올 시간이면 은은한 조명과 함께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그를 기다리던 아내는 없었다. 집사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했지만 그는 식욕이 전혀 당기지 않았다. 거대한 식탁에 홀로 앉아 맛을 알 수 없는 음식을 기계적으로 씹었다. 침묵이 너무나도 오글루시틸로 커서 마치 귀가 먹먹해지는 듯했다. 이틀, 사흘이 지났다. 태주는 서연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의 전화는 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삶의 균열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주말에 있을 자선갈라 행사에 입고 갈 턱시도를 찾을 수가 없었다. 수십 벌의 최고급 정장이 걸린 드레스룸을 다 뒤졌지만 그 행사에 어울리는 벨벳 소재의 턱시도는 보이지 않았다. 분명 계절이 바뀌면서 서연이 다른 곳에 보관했을 터였다. 그는 결국 엉뚱한 옷을 입고 행사에 가야 했다. 행사장에서 사람들은 그에게 아내의 안부를 물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지만 그들의 눈빛에 어린 미묘한 의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파트너들의 아내들이 나누는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겉돌았다. 항상 서연이 그들 사이에 윤활유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가족관계, 심지어 사소한 관심사까지 모두 기억했다가 적절한 순간에 그에게 알려주곤 했다. 그녀 없이는 그는 그저 무뚝뚝하고 거만한 사업가일 뿐이었다. 집은 점점 더 낯선 공간이 되어갔다. 서연이 매일 아침 직접 꽂아두던 생화는 시들어버렸고 집안 곳곳에 배어있던 그녀의 은은한 채취 대신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났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공간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모델하우스 같았다. 그는 무의식 중에 거실 소파에 놓인 쿠션의 배열을 바꾸려다 멈칫했다. 그것은 언제나 서연이 하던 일이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밤이었다. 태주는 중요한 계약 서류의 초안을 찾기 위해 서재를 뒤지고 있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서류는 제자리에 없었다. 그는 짜증스럽게 서랍을 하나씩 열어젖혔다. 그러다 평소에는 거의 열어보지 않던 가장 아래쪽 서랍에서 낡은 가죽 노트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노트를 펼쳐본 그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것은 서연의 노트였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트였지만 안에는 지난 7년간의 세월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첫 장에는 그의 식성과 건강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었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식재료,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그리고 그의 위장약 복용 주기까지. 다음 장에는 그의 수면 패턴과
스트레스 지수에 따른 맞춤형 허브티의 종류가 정리되어 있었다.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태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그의 모든 것이 있었다. 그의 셔츠 사이즈와 선호하는 원단, 넥타이와 커프스 버튼의 조합, 그의 부모님과 형제들의 생일과 그들이 좋아하는 선물 목록, 사업상 인맥들의 경조사와 그들의 자녀 이름까지.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강태준이라는 사람을 완벽하게 운영하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치밀한 매뉴얼이었다. 그는 마지막 장에서 멈췄다. 거기에는 서연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10월 12일 남편의 38번째 생일 미역국, 갈비찜, 잡채. 그는 단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갈비찜 양념에 설탕을 줄일 것. 저녁 식사 후에는 그가 좋아하는 싱글몰트 위스키를 준비할 것. 어쩌면 올해는 함께 축하해 줄지도 모른다. 그것은 작년 그의 생일에 대한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는 기억해냈다. 작년 자신의 생일에 그는 중요한 해외 출장을 이유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그 순간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그를 덮쳤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한서연이라는 존재는 그저 아름다운 장식품이나 유능한 집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제국을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이자 그가 세상의 중심으로 군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율해온 총사령관이었다. 그녀는 그의 집, 그의 사회적 관계, 그의 건강, 심지어 그의 감정까지 관리하고 있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누리면서도 단 한 번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녀가 떠나고 남은 빈자리는 단순히 침대 옆자리의 공백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싱크홀이었다. 그는 대체 가능한 부품 하나가 빠져나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엔진 그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태준은 노트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화려하지만 텅 빈 서재,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지독한 고독과 상실감에 휩싸였다. 그는 이제 정말로 완벽하게 혼자였다. 강태준이 텅 빈 저택에서 자신의 삶을 지탱하던 것들의 부재를 고통스럽게 깨닫고 있을 무렵 한서연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자신만의 삶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서울의 심장부이면서도 시간이 멈춘 듯한 고즈넉한 동네, 삼청동의 한적한 골목길이었다. 그녀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강남의 빌딩이나 화려한 상업지구가 아닌 오래된 한옥 한 채를 임대했다. 칠이 벗겨진 대들보와 햇살이 은은하게 스며드는 창호지 문이 있는 사람의 손길이 그리운 공간이었다. 지난 7년간 그녀는 진성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역할에 갇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잊고 살았다. 미술사 학도를 꿈꾸던 재기 발랄한 여대생 한서연은 없었다. 그림을 보고, 만지고, 숨결을 불어넣을 때 가장 큰 희열을 느끼던 열정적인 보건가 지망생은 더더욱 아니었다. 강태준과 그의 가문은 며느리가 기름 냄새와 약품 냄새를 풍기며 낡은 그림과 씨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것은 격게 맞지 않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꿈과 재능을 가장 깊은 서랍 속에 봉인해야만 했다. 이제 그 봉인을 풀 시간이었다. 서연은 직접 작업복을 입고 팔을 걷어붙였다. 그녀는 인부들과 함께 낡은 한옥을 수리했다. 썩은 마룻바닥을 걷어내고 먼지 쌓인 석가래를 닦았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잊혀졌던 공간은 서서히 본연의 아름다움을 되찾았다.
며칠간의 공사 끝에 한옥은 마당의 작은 정원이 훤히 내다보이는 통유리창과 현대적인 조명을 갖춘 고풍스러우면서도 세련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곳은 그녀의 새로운 작업실이자 작은 갤러리 연란이 될 터였다. 그러할 연, 모든 것을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의미이자 그녀 자신의 이름을 딴 세상에 던지는 첫 번째 출사표였다. 그녀는 7년간 몰래 모아온 비자금과 친정 부모님이 남겨주신 약간의 유산으로 이곳을 마련했다. 강태준에게서 받은 돈은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이것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첫걸음이었다. 갤러리 안쪽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곳에 그녀의 작업 공간이 마련되었다. 수십 종류의 붓과 안료, 정밀한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돈된 모습은 마치 수술실을 방불케 했다. 그녀는 결혼과 함께 상자 속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이제를 꺼내 세웠다. 그리고 그 위에 첫 번째 의뢰품을 올려놓았다. 찢어지고 색이 바랜 19세기 말에 어느 무명 화가가 그린 유화였다. 서연은 하얀 가운을 입고 확대경을 썼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림의 상처를 진단하는 전문가의 예리함과 곧 되살아날 아름다움을 기대하는 예술가의 애정이 그 안에 공존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캔버스의 표면을 스쳤다. 마치 상처 입은 환자를 어루만지는 의사처럼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그림에 매달렸다. 캔버스 뒷면을 보강하고 오염된 바니시 층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수백 가지 안료를 직접 배합해 원작의 색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재현해냈다.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었다. 밥 먹는 것도 잊었다. 그녀는 오로지 그림과 자신, 단둘만이 존재하는 고요한 세상 속에 있었다. 강태준의 아내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한 몰입과 희열이었다. 며칠 후 그림은 기적처럼 되살아났다. 갈라지고 퇴색했던 물감은 본래의 깊고 풍부한 색채를 되찾았고 찢어졌던 부분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림 속 여인의 슬픈 눈빛이 1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생생하게 말을 걸어오는 듯했다. 서연아, 이게 정말 너라고. 갤러리 개업을 준비하던 어느 날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인 박선주가 수소문 끝에 그녀를 찾아왔다. 유명 미술 잡지의 편집장인 선주는 서연을 보자마자 와락 껴안았다. 네요. 지난 7년간 유령처럼 살더니만 드디어 내 모습으로 돌아왔구나. 진작 이랬어야지. 선주는 작업실을 둘러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복원된 그림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 정도 실력을 그동안 어떻게 숨기고 살았어. 이건 그냥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야. 예술. 서연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 앞에서 멋쩍게 웃었다. 그냥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 것뿐이야. 두 사람은 밤늦도록 마당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밀린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은 지난 7년간의 삶에 대해 길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깊은 그늘이 걷히고 예전의 총명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선주는 그녀가 어떤 시간을 견뎌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갤러리 연은 요란한 홍보 없이 조용히 문을 열었다. 하지만 실력은 결코 숨겨지지 않는 법. 서연이 복원한 첫 번째 그림의 주인이었던 원로 수집가가 그녀의 작업에 감탄하여 다른 수집가들에게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다. 실력 하나만 믿고 찾아온 고객들은 그녀의 섬세하고 완벽한 복원 기술뿐만 아니라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심에 감동했다. 그녀의 갤러리는 상업적인 공간이 아닌 예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늑한 사랑방이 되어갔다. 그녀의 소식은 자연스럽게 강태준의 귀에도 들어갔다. 처음 그 소식을 전한 것은
그의 어머니 윤 여사였다. 상류층 부인들의 사교 모임에서 돌아온 윤 여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에게 쏘아붙였다. 네오, 그 애가 삼청동 구석에다 무슨 가게를 차렸다면서 하다하다. 이제 우리 집안 얼굴에 먹칠을 하려는 개냐 진성그룹 안주인이었던 애가 그런 허름한 데서 기름 냄새나 풍기고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해. 태주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곧이어 김 비서가 내민 미술계 소식지에서 그는 한서연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혜성처럼 등장한 신진보건 전문가라는 제목의 작은 기사였다. 기사에는 작업실에서 찍은 그녀의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다. 사진 속의 서연은 그가 알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명품 드레스 대신 편안한 면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대신 머리를 대충 묶어 올렸고 뺨에는 물감이 살짝 묻어 있었다. 보석 하나 걸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때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특히 그림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 그 안에는 태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열정과 생기가 가득했다.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진심으로 그 사진을 보는 순간 태준은 다시 한번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첫째는 분노였다.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진성의 이름에 흠집을 내는 짓을 하다니. 그의 통제욕과 소유욕이 들끓었다. 둘째는 당혹감이었다. 그는 아내의 이런 재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가 가끔 미술관에 가는 것을 그저 돈 많은 사모님들의 고상한 취미, 생활 정도로 치부했다. 그녀의 내면에 이토록 뜨거운 열정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몰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찌른 것은 정체 모를 그리움과 동경이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가 텅 빈 저택에서 느끼는 공허함의 실체가 바로 저 모습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그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던 아내가 아니었다. 저렇게 빛나는 눈빛을 가진 한 명의 여자. 그 자체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그리고 무엇을 잃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지금 그가 없는 세상에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사진 속 한서연의 모습은 강태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일에 집중하려 해도, 중요한 회의 중에도 문득문득 그의 눈앞에 어른거렸다. 물감이 묻은 뺨, 빛나는 눈동자, 그리고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평온한 미소. 그 사진은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 던져진 폭탄과도 같았다. 분노와 당혹감을 넘어 이제 그의 마음속에서는 조바심이라는 낯선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원하면 가질 수 있었고 필요하면 빼앗을 수 있었다. 그에게 세상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지. 설득해야 할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한서연 문제 역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탈한 자산을 회수하는 비즈니스 프로젝트였다. 그의 첫 번째 전략은 압도적인 물량 공세였다. 다음 날 삼청동의 고즈넉한 골목길에 요란한 경호원들과 함께 검은색 밴 한 대가 멈춰 섰다. 그들은 갤러리 연의 문을 열고 들어와 최고급 벨벳 상자 수십 개를 갤러리 중앙에 내려놓았다. 작업을 하던 서연과 그녀를 돕던 직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진성그룹에서 보내신 겁니다. 경호원의 짧은 설명이 끝나기 무섭게 그들은 사라졌다. 상자 안에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의 VVIP 라인 보석들이 눈부신 빛을 발하며 들어있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 팔찌 세트였다.
7년간 그녀가 살아온 세상에서는 흔한 선물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의 갤러리 연애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침입자였다. 서연은 상자 뚜껑을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상자들을 잠시 응시할 뿐이었다. 이거 보낸 주소로 그대로 다시 보내세요. 그녀는 직원에게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수취인 거부. 그렇게 메모 남겨주시고요. 그날 오후 태주는 김 비서로부터 선물이 그대로 반송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의 첫 반응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저 보석들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여자들도 쉽게 가질 수 없는 물건이었다. 감히 그것을 거부해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가 났다. 무조겠나. 그는 더 큰 것을 원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갤러리 앞으로는 번쩍이는 흰색 스포츠카 한 대가 배달되었다. 역시 반송되었다. 그 다음 날에는 유명 플로리스트 팀이 찾아와 갤러리 전체를 수천 송이의 네덜란드산 장미로 채우려 했다. 서연은 그 꽃들을 정중히 거절하며 근처 병원의 환자들을 위해 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돈과 권력은 그녀의 세상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마치 다른 차원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처럼 그의 모든 공격은 그녀의 고요한 방어막 앞에서 무력하게 튕겨나갔다. 물질 공세가 실패하자 태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더 공격적이고 그가 가장 잘하는 방식, 바로 인수합병이었다. 김비서, 삼청동에 있는 그 한옥, 건물주가 누군지 알아봐. 얼마를 달라고 하든 상관없어. 무조건 사들여. 그의 계획은 간단했다. 그녀가 서 있는 땅을 사버림으로써 그녀를 자신의 통제에 두려는 것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건물에 새 들어 사는 세입자가 된다면 싫든 좋든 자신과 마주하고 협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계획 역시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다. 법무팀의 보고에 따르면 한옥의 주인은 평생을 문화재 보호에 바친 고집 센 노인이었다. 그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역사가 깃든 건물을 개발업자의 손에 넘길 수 없다며 진숭그룹의 제안을 이론지에 거절했다. 심지어 이 인수 시도에 대한 소문이 미술계에 퍼지면서 거대 자본이 힘없는 신진 예술가를 짓밟으려 한다는 부정적인 여론까지 형성되었다. 태준의 시도는 오히려 서연을 피해자로 만들고 그녀에 대한 동정심과 지지를 키워주는 역효과만 낳았다. 모든 간접적인 방법이 실패로 돌아갔다. 태준은 참을성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결국 직접 그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갤러리 마감 시간이 지났을 무렵 서연이 작업실을 정리하고 있을 때 갤러리의 풍경 소리가 맑게 울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돌아본 그녀의 눈에 값비싼 맞춤 정장 차림의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마치 이곳의 주인인 것처럼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작업실을 가득 채운 유화물감과 테레비뉴 냄새가 그의 비싼 향수 냄새와 어색하게 뒤섞였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작업실을 둘러보았다. 고작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나. 그가 뱉은 첫마디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그를 마주보았다. 여긴 내 작업실이에요.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냐니.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고작 이런 가게 하나 차려놓고 만족해. 내 옆에 있을 때 당신이 누리던 것들. 벌써 다 잊었나? 그는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더 나은 것을 버리고 초라한 것을 선택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여긴 가게가 아니라 내 일터예요. 서연이 차분하게 그의 말을 정정했다. 그리고 난 만족해요. 당신 옆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그 대답은 태준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만족 허름한 한옥에서 기름 냄새나 맡으면서 사는 게 만족스럽다고. 당장 이따위 장난은 집어치우고 집으로 돌아와. 더 이상 강씨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그것은 부탁이 아닌 명령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었고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서연의 눈에 깊은 연민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조용한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은 아직도 내가 왜 떠났는지 전혀 모르는군요.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당신이 보낸 보석, 치차, 그리고 저를 괴롭혔던 꽃들. 심지어 당신이 사들이려고 했던 이 건물까지. 당신은 단 한 번도 한서연이라는 사람을 되찾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저 당신의 통제를 벗어난 소유물을 되찾으려고 했을 뿐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명료했다. 그게 당신의 문제예요. 강태준 씨,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 당신의 완벽한 제국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속품으로만 여겼지. 하지만 난 부속품이 아니에요. 나도 숨쉬고, 느끼고,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요. 태준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폐부를 찔렀다. 소유물, 부속품. 그가 한 번도 입 밖으로 내뱉은 적은 없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내 작업실에서 나가줘요. 서연은 조용히 문을 가리켰다. 그것은 정중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한 요구였다. 평생 남에게 명령만 해왔던 강태준이 처음으로 아내에게 쫓겨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갤러리를 나서는 그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초라해 보였다. 차갑고 어두운 골목길에 홀로 선 그는 유리창 너머로 다시 작업에 몰두하는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조명 아래 있는 그녀의 공간은 그가 속한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견고한 성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무기, 돈, 권력, 명예를 다 사용했지만 그 성의 문을 여는데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거대한 미로 속에 홀로 갇힌 기분이었다. 갤리오리연에서 쫓겨난 그날 밤. 강태준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차를 몰아 한강변으로 향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 위로 부서지며 춤을 추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차를 세우고 몇 시간이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한서연의 마지막 말이 그의 귓가에서 메아리 쳤다.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 당신의 완벽한 제국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속품으로만 여겼지. 부속품. 그는 그 단어를 곱씹었다. 처음에는 부정하고 싶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부속품으로 취급했다는 말인가. 세상 최고의 부속품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의 껍질이 벗겨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불편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세상 모든 것을 자신의 목표를 위한 도구로 여겼다. 사람도 예외는 아니었다. 유능한 직원은 회사의 성장을 위한 부품이었고 정직의 인사들은 사업 확장을 위한 연결고리였다. 그리고 아내는 그의 완벽한 제국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대외적으로 그의 성공을 증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트로피였다.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역할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그는 처음으로 무서운 혼란에 빠졌다.
자신의 삶을 지탱해온 신념체계 전체가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그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가 회사를 설립한 이래 단 하루도 결근한 적이 없었기에. 진숭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하지만 그는 쏟아지는 연락을 모두 무시한 채 텅 빈 저택의 서재에 틀어박혔다. 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서재 가장 구석에 있는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캐비닛을 열었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앨범들이 가득했다. 그와 서연의 7년 결혼 생활이 담긴 기록들이었다. 첫 번째 앨범은 신혼여행 사진이었다. 이탈리아 아말피 해변에 눈부신 햇살 아래 하얀 원피스를 입은 서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행복으로 반짝였다. 하지만 그녀 옆에 선 자신의 모습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그 순간에도 현지 법인에서 온 전화를 받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카메라가 아닌 휴대폰 액정에 고정되어 있었다.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패턴은 반복되었다. 결혼 1주년 기념일에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서연은 정성껏 쓴 손편지를 건네고 있었지만 그는 서류 가방을 옆에 둔 채 건성으로 받고 있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생일상을 차렸던 날, 그녀는 설레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몇 술 뜨지도 않고 자리를 떴다. 함께 갔던 연말 파티, 자선음악회, 주말의 산책, 모든 사진 속에서 그녀는 늘 그를 향해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늘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아닌 다른 사람들, 혹은 허공. 그는 사진 속에서 단 한 번도 그녀와 눈을 맞추고 있지 않았다. 사진들은 소리 없는 고발장이었다. 그의 무관심과 소홀함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곁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녀의 미소가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조금씩 빛을 잃어갔는지를 고통스럽게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서서히 시들어가는 동안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아니, 알아채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앨범을 덮고 깊은 절망감과 함께 위스키를 들이켰다. 술 기운이 오르자 참을 수 없는 답답함이 그를 덮쳤다. 그는 누군가와 이야기해야만 했다. 이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가 전화를 건 사람은 그의 비서도 변호사도 아니었다. 그의 여동생 강태희였다. 미국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돌아와 독립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는 그녀는 강씨 집안에서 유일하게 그의 권위에 눌리지 않고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오빠 웬일이야. 이 시간에 회사 땡땡이 쳤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수화기 너머로 태희의 명랑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만나서 얘기 좀 하자. 1시간 뒤 태희가 그의 서재로 들어섰다. 그녀는 술 냄새와 흐트러진 오빠의 모습을 보고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새언니 때문이야. 태주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가리켰다. 태희는 서류를 읽어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올 것이 왔네. 난 솔직히 7년이나 버틴 게 용하다고 생각해.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태희는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한심하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오빠가 새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정말 몰라서 물어. 새언니는 오빠의 아내였어. 개인 비서나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내가 뭘 어쨌다고 나는 그녀에게 모든 걸 줬어. 태준이 버럭 소리쳤다. 모든 걸 줬다고 웃기지 마. 오빠가 준 건 돈이랑 강태준의 아내라는 감옥 같은 이름뿐이었잖아. 태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새언니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꿈이 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새언니가 원래 얼마나 재능 있는 사람이었는지, 알아 대학 다닐 때 미술계에서 얼마나 주목받던 인재였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오빠한테 시집 온 사람이야. 그런데 오빠는 그 사람의 영혼을 지난 7년간 서서히 죽여왔어. 내가 죽였다고. 그래. 오빠가 기억 안 나. 3년 전인가. 새언니가 용기 내서 작은 복원 스튜디오라도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오빠 뭐라고 했어. 격 떨어지는 짓 하지 마. 당신은 진성의 안주인이야. 그러지 않았어. 그날 새언니가 밤새도록 자기 방에서 혼자 울었던 거. 오빠는 모르지.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조차 그의 기억 속에는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기준으로 그녀의 행동을 재단하고 그녀의 꿈을 짓밟았을 뿐이었다. 태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빠, 새언니는 로봇이 아니야.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빠는 새언니의 헌신과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먹기만 했어.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제대로 해준 적 없잖아.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은커녕 새언니 어머님 기일까지 잊어버리는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어. 그 말은 결정타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잔인한 남편이었는지를 비로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과 제국을 건설하는 데 눈이 멀어.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던 소중한 사람을 철저히 외면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평생 누구에게도 숙여본 적 없던 머리였다. 그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거대한 제국의 총수가 아닌 길을 잃은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가 마침내 내뱉은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있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절박한 외침에 가까웠다. 태희는 오빠의 무너진 모습을 잠시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하긴. 오빠가 그동안 했던 짓들을 100분의 1이라도 되돌리고 싶으면 이제부터라도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이 되라고. 그래, 돈으로, 명령으로 해결하려 들지 말고 오빠의 진심을 보여주라고. 새언니가 왜 떠났는지, 오빠가 뭘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 물론 새언니가 받아줄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지만. 태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이제 가볼게. 정신 차려. 오빠,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도 가장 소중한 사람 잃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여동생이 떠나고. 서재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태주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과오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지독한 후회와 자기 혐오가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한서연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강태준 자신부터 변해야만 한다는 것을. 돈과 권력에 취해 있던 오만한 폭군이 아니라 한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은 진순그룹을 지금의 자리까지 키워낸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싸움이 될 터였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이것은 그가 평생 처음으로 오직 자신의 마음을 위해 싸워야 하는 전쟁이었다. 여동생과의 대화 이후 강태준은 며칠 동안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는 과거의 사진첩과 서연이 남긴 노트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읽을수록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후회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혐오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지난 7년간 아내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남편이었던 적이 없었다. 그는 포식자였고 약탈자였으며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폭군이었다. 그는 비로소 문제의 핵심을 깨달았다. 한서연을 되찾는 것은 진순그룹의 적대적 M&A보다 100배는 더 어려운 일이었다.
돈과 권력, 위협과 회유. 그가 평생을 연마해온 이 무기들은 그녀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가 그녀에게서 빼앗은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마음과 신뢰였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태희의 말처럼 사람이 된다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그는 답을 알 수 없었다. 그는 평생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원시적이고 무식한 방법을 택했다. 바로 관찰이었다. 그날 밤부터 그는 매일 저녁 삼청동 골목길의 어둠 속에 자신의 차를 세웠다. 그는 갤러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저 멀찍이서 불이 켜진 갤러리 연을,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서연의 그림자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마감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홀로 남아 붓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일에 몰두한 그녀의 옆모습은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경이로운 집중력과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지친 어깨를 두드리며 늦은 밤 갤러리를 나서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작은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고, 길고양이에게 잠시 쪼그려 앉아 먹이를 나눠주기도 했다. 그는 지난 7년간 몰랐던,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인간 한서연의 모습을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안주인이라는 화려한 허상 뒤에서 이렇게 소박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자였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그는 첫 번째 행동을 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사소해서 과거의 강태준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그녀가 매일 아침 출근길에 갤러리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러 따뜻한 아메리카노에 헤이즐넛 시럽을 한 번만 추가해서 마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 새벽, 태주는 평생 처음으로 비서 없이 직접 차를 몰아 그 카페로 향했다. 진순그룹의 총수가 허름한 골목 카페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르바이트생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어색하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고 마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둔 사람처럼 긴장한 목소리로 커피를 주문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헤이즐넛 시럽 한 번만 추가해서 주십시오. 그는 뜨거운 커피가 식을 새라 조심스럽게 들고 서연이 도착하기 전에 갤러리 문 앞에 살며시 내려놓았다. 아무런 쪽지도 표시도 남기지 않았다. 그저 커피 한 잔. 그것은 내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과시가 아닌 나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서투른 고백이었다. 그날 아침 출근하던 서연은 문 앞에 놓인 커피를 발견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경계했다. 또 강태준이 보낸 기괴한 선물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컵에서 피어오르는 익숙한 향기와 온기에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이 매일 마시는 바로 그 커피였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커피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보낸 것이 분명했지만 이전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 다음 날에도 커피는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태준의 행동은 조금씩 진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밤에 그녀를 지켜보다가 갤러리 간판의 불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것을 발견했다. 다음 날 밤, 그는 직접 공구함을 들고 그곳을 다시 찾았다. 김 비서가 기겁하며 전문가를 부르겠다고 했지만 그는 고집을 부렸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사다리에 올라가 서툰 손길로 전구를 갈아 끼웠다. 10분이면 끝날 일이 1시간이 넘게 걸렸다. 땀으로 셔츠가 흠뻑 젖었고 손에는 상처가 났다. 하지만 간판에 다시 환한 불이 들어오는 순간
그는 어색하지만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환하게 빛나는 간판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갤러리 입구에 삐걱거리던 문이 부드럽게 고쳐져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모두 강태준의 소행이라는 것을 짐작했지만 혼란스러웠다. 돈으로 사람을 부려 해결하던 그가 왜 이렇게 남들 눈에 띄지도 않는 사소한 일들을 직접 그리고 몰래 하고 있는 것일까?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었기에 그녀의 마음속 경계심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저녁이었다. 태주는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갤러리 안으로 쳐들어가는 대신 길 건너편 처마 밑에 조용히 서 있었다. 쏟아지는 비를 피하지 못한 그의 어깨와 바짓단이 흠뻑 젖어 들어갔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갤러리 안에서 작업을 마치는 서연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비에 젖은 강아지처럼 마침내 서연이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우산을 펼치려다 길 건너편에 서 있는 남자의 실루엣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강태준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또 무슨 행패를 부리려는 것일까?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굳히고 그를 경계했다. 하지만 그는 다가오지 않았다. 고함을 치지도 않았다. 그저 비를 맞으며 애처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평소의 오만함과 권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낯선 절박함과 후회,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서연은 더 이상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우산을 쓴 채 길을 건너 그에게 다가갔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태주는 흠뻑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톤과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의 눈을 피했다. 그냥 당신이 보고 싶어서. 그것은 변명도 요구도 아니었다. 꾸밈없는 진심이었다.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말이 모든 것이 끝난 지금에 와서야 그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이 세차게 흔들렸다. 이성적으로는 그를 밀어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비에 젖은 채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위태롭고 처량해 보였다. 돌아가요. 그녀는 간신히 차가운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다. 감기 걸리겠어요. 그것은 거절이었지만 동시에 미세한 염려가 담긴 말이기도 했다. 태주는 그 미세한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고 마치 구원이라도 바라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다. 내일 또 와도 될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잠시 더 바라보다가 차갑게 몸을 돌려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태주는 그녀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매몰차게 거절하지도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미한 빛을 본 것만 같았다. 그는 비에 젖은 몸을 이끌고 채 올랐다. 그는 아직 그녀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내일도, 모레도 그녀가 자신을 다시 봐줄 때까지 이곳에 올 것이다. 오만한 총수 강태준은 죽었다. 이제 그의 자리에는 아내에게 중독된 길 잃은 한 마리 짐승만이 남아있었다. 강태준의 기이한 구애는 어느새 삼청동 골목길의 일상이 되어 있었다. 매일 아침
갤러리 연의 문 앞에는 그가 두고 간 커피가 온기를 품고 놓여 있었다. 궂은 날이면 갤러리 앞 돌계단은 누가 치웠는지 모르게 물기 하나 없이 말끔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길 건너편 어둠 속에 그의 차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결코 다가오거나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안전하게 갤러리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사라졌다. 한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이성은 경고를 멈추지 않았다. 저건 모두 연기일 뿐이라고. 그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예전의 오만한 폭군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난 7년간 겪었던 상처들이 흉터처럼 남아 그녀의 마음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감정은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끈질기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침묵의 배려는 그녀가 알던 강태준의 방식이 아니었다. 가끔 멀리서 본 그의 얼굴에는 진순그룹 총수의 위엄 대신 길을 잃은 아이 같은 피로와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그 모습은 그녀의 분노 대신 자신도 모르는 연민을 자극했다. 그녀는 어느새 아침마다 커피를 기다리고 저녁이면 무의식적으로 길 건너편을 살피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다. 그녀가 쌓아 올린 방어벽은 견고했지만 그의 조용한 진심은 성벽을 공격하는 대신 성벽 아래 땅으로 스며드는 물처럼 조금씩 그녀의 기반을 적시고 있었다. 그렇게 위태로운 평화가 이어지던 어느 날 균열을 일으키는 사건이 터졌다. 진순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뉴스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막강한 자본을 앞쓴 해외 사모펀드가 진숭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며 적대적 M&A를 선언한 것이다. 그 배후에는 과거 강태준에게 밀려 업계에서 퇴출당했던 라이벌 최진석 회장이 있었다. 그는 복수의 칼날을 갈며 진숭의 경영권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양측은 백지 위임장을 쥔 최대 주주 프랑스계 투자자 에릭 듀부아의 마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듀부아는 괴팍하고 은둔자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진숭 측의 모든 면담 요청을 거절하고 있었다. 태준은 밤낮으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분투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불리하게 돌아갔다. 그러던 중 그의 정보팀이 듀부아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했다. 그가 열정적인 고미술 수집가이며 특히 조선 후기화가 장승업의 사라진 그림 한 점을 평생에 걸쳐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보고를 받은 태준의 심장은 그대로 멎는 듯했다. 장승업의 사라진 그림, 군마도 쿤마투와크. 얼마 전 한 고객이 집안 대대로 내려온 것이라며 복원을 의뢰해온 바로 지금 한서연의 작업실에 있는 그 그림이었다. 태준은 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자신의 제국의 운명이, 자신이 내쫓은 아내의 손에 달려있는 이 기막힌 아이러니. 그는 그녀에게 도움을 청해야만 했다. 하지만 무슨 자격으로 어떤 얼굴로 며칠을 고심하던 그는 결국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비에 젖어 있던 그날 밤처럼 그녀 앞에 다시 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저녁 늦게 갤러리 연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길 건너편이 아닌 갤러리 문 바로 앞에 섰다. 작업을 마치고 나온 서연은 문 앞에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며칠 밤을 사운 듯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완벽하게 다려져 있던 그의 수트는 구겨져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그녀도 모르게 걱정하는 말이 튀어나왔다. 태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내 걱정을 해주는 건가? 아직 그런 자격이 나에게 남아있나?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는 회사의 위기에 대해
그리고 듀부아와 그림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이나 강요가 아닌 오직 간절한 부탁만이 담겨 있었다. 알라, 내가 당신에게 이런 부탁할 자격 없다는 거. 어쩌면 당신한테는 내 회사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는 일이겠지. 오히려 속이 시원할 수도 있고. 그는 자조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부탁이야. 진순그룹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을 한 번만 도와줄 수 있겠어. 진순그룹이 아니라 나를. 그 미묘한 차이가 서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갈등했다. 그를 돕는 것은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의 굴레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의 무너진 모습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전 남편에 대한 연민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오만한 총수가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한 명의 남자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복원가였다. 자신의 손에서 되살아난 그림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다시 창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도와주죠.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둘 게 있어요. 내가 돕는 건 진순그룹이나 당신이 아니에요. 내 손으로 복원한 이 그림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봐줄 사람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는 것뿐이에요. 그녀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이것은 사적인 감정이 아닌 전문가로서의 판단이라는 것을. 태주는 그 차가운 조건에 어떤 토도 달지 않고 그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고맙다. 정말로. 그날 이후 둘 사이에는 위태롭고 기묘한 파트너십이 형성되었다. 그들은 듀부아와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갤러리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태주는 듀부아의 성향과 비즈니스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서연은 그림의 역사적 가치와 예술적 특징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제공했다. 과거 7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진정한 의미의 협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역학관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갤러리라는 그녀의 공간 안에서 서연은 전문가였고 리더였다. 태주는 그녀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질문하고 배우는 학생이었다. 그는 그림의 갈라진 표면 크랙을 한 올 메워가는 그녀의 경이로운 집중력을, 먼지 쌓인 고문서를 뒤져가며 그림의 역사를 추적하는 그녀의 지적인 열정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아내라는 껍데기 안에 갇혀 있던 이 눈부신 사람의 진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어느 늦은 밤, 잠시 휴식을 취하며 차를 마시던 중이었다. 태준이 넋을 잃고 그림을 바라보다가 불쑥 말했다. 그렇게 열정적인 모습 처음 봐. 서연은 찻잔을 든 채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그리고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한 번도 보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 말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하지만 그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으니까. 미안하다. 그가 힘겹게 내뱉은 사과는 어색했지만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그저 말없이 차를 마셨다. 마침내 듀부아와의 약속 전날 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완벽하게 복원된 군마도는 조명 아래서 10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압도적인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서연과 태주는 말없이 그림 앞에 서 있었다. 그들 사이를 흐르는 공기는 무거웠다. 지난 몇 주간 억지로 유지해온 전문가라는 경계선은 이미 희미하게 녹아내린 후였다. 그 자리에는 7년의 상처 입은 과거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가능성이 위태롭게 공존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일 함께 전쟁터로 나간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몰랐다. 에릭 듀부아와의 약속 장소는 진숭그룹의 화려한 회의실이 아닌
고즈넉한 북촌의 한 전통 찻집이었다. 장소는 한서연이 직접 정했다. 그녀는 비즈니스적인 압박감 대신 그림의 가치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차분한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태주는 전적으로 그녀의 의견을 따랐다. 약속된 시간에 뒤부하 회장과 그의 맞수인 최진석 회장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자신만만했다. 그는 진숭의 위기와 자신의 막강한 자금력을 무기로 뒤부하를 설득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곧이어 태준과 서연이 도착했다. 최진석은 태준의 옆에 선 서연을 보고는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강총수. 다급하긴 다급했나 보군. 이제 하다 아내까지 동원해서 감성에 호소할 생각인가. 태준은 그의 도발에 응수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서연을 향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신뢰가 담긴 눈빛으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최진석이 먼저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의 발표는 온갖 화려한 그래프와 장밋빛 수익률 전망으로 가득했다. 그는 진숭을 인수한 뒤 어떻게 구조조정하고 자산을 매각하여 단기간에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지를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에게 진숭그룹은 존중해야 할 역사가 아닌 해체해서 팔아치울 부품의 집합체일 뿐이었다. 그의 발표가 끝나고 마침내 태준의 차례가 되었다. 모두가 그가 어떻게 최진석의 논리를 반박할지 숨죽여 지켜보았다. 하지만 태준은 준비해온 서류를 펼치는 대신 조용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 진숭의 미래 가치나 경영 전략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뒤부하를 향해 정중하게 말하고는 옆에 선 서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에 앞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진정한 주인공에 대해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 갤러리 연의 한서연 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특히 최진석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태준이 자신의 운명이 걸린 프레젠테이션의 첫 순서를 전부 서연에게 넘겨버린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순서의 양보가 아니었다. 지난 7년간 그녀를 그림자 취급했던 남자가 세상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무대 중앙으로 그녀를 이끌어낸 완전한 항복이자 최고의 존중이었다. 서연은 잠시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조금의 불안도 없었다. 오직 그녀를 향한 온전한 믿음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그림을 덮고 있던 하얀 천을 걷어냈다. 완벽하게 되살아난 장승업의 군마도가 압도적인 기세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미술 애호가인 뒤부하 회장의 눈이 경이로움으로 빛났다. 서연은 진숭그룹의 며느리가 아닌 보건 전문가 한서연으로서 입을 열었다. 그녀는 그림의 수익 가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화가의 고뇌, 역동적인 말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한 그의 혁신적인 붓터치, 지난 100년간 그림이 겪어온 순환의 역사, 그리고 갈라진 물감 틈새에 숨겨진 비밀까지. 그녀의 설명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림에 대한 깊은 사랑과 교감이 담긴 한 편의 시와 같았다. 뒤부하 회장은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는 최진석의 발표 때는 시계만 쳐다보았지만 지금은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뒤부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림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감동적인 표정으로 한참 동안 그림을 바라보다가 서연에게 악수를 청했다. 한 관장님, 놀랍습니다. 그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셨군요. 그리고 그는 태준을 돌아보며 말했다. 강총수,
나는 단기 수익률에는 관심 없는 사람이요. 나는 역사와 철학을 존중하지 않는 경영자는 신뢰하지 않지. 나의 결정은 끝났어. 그것으로 전쟁은 끝났다. 진숭그룹은 위기에서 벗어났다. 사무실로 돌아온 태주는 직원들의 환호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기뻐하는 대신 텅 빈 총수실에서 조용히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모든 걸 잃었을 거야.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 당신은 당신의 일을 했고 나는 내 인생을 구원받았어. 고맙다. 서연아, 며칠 후 진숭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두가 M&A 방어 성공에 대한 총수의 의기양양한 연설을 기대했다. 하지만 단상에 선 강태준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발표를 했다. 저는 오늘부로 진숭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지난 수십 년간 저는 오직 진숭이라는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고 제 자신마저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기업의 총수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제 자신을 되찾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저의 과오를 바로잡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을 건 가장 거대한 희생이자 가장 진실된 고백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정의했던 권력의 왕좌를 스스로 내던짐으로써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변하고 싶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했다. 그날 저녁 태주는 평범한 옷차림으로 갤러리 연을 찾아왔다. 더 이상 진숭그룹의 총수가 아닌 그냥 강태준이라는 한 남자로서 그는 갤러리 마당에 서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변명하지도 매달리지도 않았다. 그저 깊은 슬픔과 후회가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 당신에게 돌아와 달라고 할 자격 없어. 내가 당신에게 준 7년의 상처를 생각하면 평생을 바쳐도 다 갚지 못하겠지. 그는 시선을 떨구었다. 그냥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내가 없더라도, 아니, 어쩌면 내가 없어야 당신이 더 행복해지겠지. 그는 그녀에게 선택의 모든 권한을 주었다. 그가 그녀에게 행했던 마지막 통제. 돌아와 달라는 요구마저 포기한 것이다. 서연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이제 그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섰고 자신의 세계를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미워했던 것은 오만한 총수 강태준이었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모든 것을 잃고 상처 입은 채 서툴게 변화하려는 이 남자는 그녀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과거의 결혼은 분명히 죽었다. 하지만 어쩌면 새로운 이야기는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선택했다. 동정이나 연민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힘으로 얻어낸 행복 위에서 상대를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며 내리는 온전한 자신의 선택이었다. 오만했던 강태준이라는 사람은 정말 밉지만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문 앞에 가져다 주던 커피는 제법 맛이 괜찮았어요. 태준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서연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따뜻한 미소가 걸렸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볼래요. 서로를 알아가는 것부터. 몇 달 후 삼청동의 가을 햇살이 갤러리 연의 마당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서연은 붓을 든 채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고 태주는 서툰 솜씨로 마당에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의 셔츠에는 흙이 묻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의무를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일을 존중하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서툴지만 진솔한 대화를 배워가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가 동화처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7년의 상처는 깊었고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손을 잡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인생의 두 번째 장을 함께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닌 사랑이었다.